원격 인터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신 전현희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이 지금 맹렬하게 활동하고 계신 법사위 국감부터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그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해서 지금 대법관들의 기록 검토 부실 의혹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이제 추가 국감 필요성 강조하고 계세요. 여전히 3차 국감, 대법원 3차 국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 1차, 2차 대법원 국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사실상 절차 위법 뭐 이런 불법성을 확인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할 필요는 있다. 이런 의견이 지금 법사위 의원들의 다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문제점 집중적으로 이제 제기하고 계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산 기록만 보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 당시 기준으로는 무효다. 그리고 결국 불법 판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 한 전 대표는 전자책을 보면 책 읽은 게 아니냐? 그리고 대법관 말이 종이 기록은 아예 안 봤다는 식의 말을 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위해서 대법원을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반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출신이 맞는지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발언입니다. 한마디로 좀 약간 너무 무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법사위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전자기록을 읽었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그 10월 10일에 형사소송에서 전자기록이 합법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전에는 전자기록은 불법입니다. 이건 대법원에서도 확인을 해준 사실이고요. 그래서 불법인 전자기록을 근거로 해서 그걸 만약에 증거 판단에 사용을 했다면은 그것은 재정법칙 위반이다. 네.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다. 네네. 그 점을 지적을 한 거고요. 네. 뭐 전자기록을 읽었든 복사를 읽었든 읽은 거에 관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자기록을 근거로 판결을 했다.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보도를 인용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라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요. 대법원에서는 이제 의원님께서 규정을 오해한 거다라는 그런 반박 내용이 보도로 전달이 됐습니다. 종이 문서만이 원본 기록으로 효력이 있다는 규정은 증거 기록의 제출과 보존 등 절차 진행이 종이로 이루어진 걸 의미하고, 복사나 스캔처럼 전자기록 생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마찬가지 주장입니다. 마찬가지 주장일까요? 네, 뭐 전자기록을 읽었든 종이 기록을 읽었든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네. 사실상 이번에 대법원 국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둘 다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파악되셨습니까? 지금 일단 전자로그 기록을 저희들이 제공을 이제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게 답을 못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종이 기록을 다 읽으려면 1인당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기록을 복사를 해서 대법관들이 봐야 되는데 사실상 복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이런 정황도 확인을 했습니다. 7만 부만 해도 거의 이 방 전체 찰만큼 엄청나게 많은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보는 것은 대법원에서 제대로 어느 기록이든 읽지 않았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형사소송에서는 종이 기록만 합법이고 나머지 전자기록은 불법이다. 이런 것은 많은 법원의 관계자들이 판사들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읽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하려면은 합법인 종이 기록에 있는 증거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종이 기록조차 제대로 읽지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겁니다. 네. 여당의 법사위원들이 이제 대법원에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들은 다 받으셨습니까?
제출을 받지 못했고요. 전자기록을 만약 읽었다면 전자로그 기록을 내놔라. 네. 그리고 종이 기록을 읽었다면 종이 기록을 복사한 기록이 복사기의 로그 기록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걸 내놔라. 이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전혀 답을 못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 종이 기록을 복사한 기록은 이거는 사법 행정에 관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국감 범위에 속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데 그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종이 기록을 복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력히 판정한다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계속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런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지금 목요일 날 종합국감 때 이제 다시 한 번 더 네. 대법원 국감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때까지 자료를 계속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저희들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감 과정에서 법원의 여러 가지 사법행정의 문제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에 대한 절차적 위반 문제 이런 것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어느 형태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요. 실제로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이 대통령 편하게 그냥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초 6월에 본회의 처리까지 원래 계획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의총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 본회의 통과까지 다시 시동이 걸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 현행 헌법 그리고 형소법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의 설령 대통령 되기 이전에 형사 재판이라 하더라도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은 해석상 명백합니다. 불소추 특권과 그리고 소추의 형소법에 의하면 수사와 기소가 모두 포함이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학자들도 압도적 다수설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 이렇게 이제 많은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이런 결정을 지금 한 3군데인가요? 거기서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이 사안에 관해서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을 통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정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또 법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아예 입법적으로 명백하게 규정을 해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이제 주장이 일각에서 민주당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런 내용에 관해서 또 잠깐 언급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거론된 건 아니죠? 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네. 어제 의총에서는 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거론하면서 법원의 인사와 행정을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라는 발언을 하신 걸로 보도가 됐어요. 이걸 두고 법원 행정처 폐지 추진을 시사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긴 하던데요. 일단 이 해석을 떠나서 법원 행정처에 대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그게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사상 초유의 최단기간 파기환송 판결뿐만 아니라 윤석열 내란 수계 혐의자에 대한 아주 이례적인 이런 이제 직위헌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이라든지 그리고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이 법원의 계속적인 영장 기각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법부가 사실상 내란 종칙에 가장 책임 있는 최고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법부를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그런 목소리가 높아졌고 민주당에서는 사법부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국감에서 확인을 한 바는 가장 지금 법원에서도 계속 사법부 독립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개혁을 하라는 그런 움직임은 국민의 목소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또 덧붙여서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장은 지금 현재 사법, 행정, 사무, 인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또 대법원의 판결에도 가장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제왕적인 대법원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법원장이 사실상 모든 정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그런 권한 이런 것을 좀 더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법 왜곡죄 지난주에 정청래 대표도 언급을 하셨고 네.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언급을 하셨어요. 법 왜곡죄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으신 걸까요? 지금 사법개혁에 있어서 사법개혁이 민주당 사법개혁 특위에서 한 내용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네. 이미 많은 민주당 의원들께서 관련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국감에서 그런 검사들의 사실상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무리한 기소라든지 또 공작에 가까운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드러났고 심지어 내부에서 지청장이 부장검사에게 그 특정 기업에 대한 이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하라는 이런 압력까지 내린 그런 사실들도 확인이 됐고요. 또 많은 판사들이 대낮에 뭐 나수를 하면서 술판을 벌렸다든지 사법 거래를 했다든지 이런 의혹들도 많이 국감에서 제기가 되고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뭐 검사들과 판사들에 대해서도 이 현행법을 어기고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비리 의혹에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들만의 이런 감사하기, 내 집 식구 챙기기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사실상 징계나 처벌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범죄 혐의 의혹 검사들과 판사들에 대해서 뭔가 처벌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공감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더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5대 사법개혁안에는 재판소원이나 지금 앞서 질문드린 법 왜곡죄는 이제 빠져 있는데 이게 당론으로 이제 추진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봐야 될까요? 법 왜곡죄 그리고 또 지금 재판소원 이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되어 네.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는 매우 공감대가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지도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추진을 하지 않는 공감대를 이뤘고 네. 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공감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이제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주 법사위 국감 질문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관련한 공방이 있었는데 야당에서는 뭐 대통령 변호사 사무실이냐 법제처가 해임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전직 경력을 가지고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전임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였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검찰총장 시절에 그 직무감찰에 관해서 변호인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 변호인 경력이 있다. 그걸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뭐 법제처 국감에서 법제처장께서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을 하셨다 생각합니다. 뭐 헌법이 개헌이 되면은 연임 여부에 대해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다. 이거는 뭐 당연히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걸 이상하게 뭐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법제처장이 그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관련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이 이제 결국 사퇴를 했어요.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사표를 수리한 배경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의 사실상의 가장 고위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국토부 차관이 국민들의 특히 집 없는 국민들과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지 않았나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 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용산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책임지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단호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그런 발언이었고 또 본인도 사과를 했고 또 대통령께서 그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대통령님의 그런 이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셨다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3인방, 그 국민의힘에서 붙인 이름이죠. 3인방부터 먼저 사퇴시켜야 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LH 사태 관련해 가지고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책임 네. 이런 것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 요구가 높았는데요. 근데 그때 조사했던 경험도 보면은 실제로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의 규모라든지 보유 현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물론 뭐 여러 채 소유란 부분들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그런 규모나 이 내용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다주택 소유자라든지 또 강남 상구 소유자라든지 이런 게 비율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을 공격을 하는 것은 상당히 내로남불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경우에도 부동산이 6채 뭐 토지 포함해서 소유했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만약 계속 그렇게 민주당을 공격을 한다면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 현황을 드러내놓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공개 토론 제안 민주당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세훈 시장의 공개 토론 제안은 왜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지 그런 뭐 권한과 자격이 있는지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자신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그리고 특검 수사를 앞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좀 피해보려는 눈속임하려는
그런 술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의 부동산 폭등에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가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 서울의 부동산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공급의 그 정책 시차를 고려를 할 때 서울에 뭐 그전에 빼지만 뭐 거의 10년 가까이 서울의 시장을 하면서 부동산의 이 사실상 정책 책임자 아니었습니까, 서울에.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 때 부동산 공급 정책을 거의 도외시해 가지고 부동산이 공급이 이제 되지 않은 이런 그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토지의 무원칙적인 그런 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서울에서 폭등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출범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가 안간힘을 다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조하면서 부동산 폭등을 이렇게 좀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오히려 폄하하고 또 이재명 정부 탓이다.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 그 전임자인 박원순 시장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행안위 국감에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놓고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씨의 공방 벌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감에서 좀 하나의 블랙 코미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가장 그 핵심적인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책임 있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밝히고 해명하고 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지금 뭐 서울시장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 가서 얘기하겠다, 특검에 가서 얘기하겠다 이러면서 사실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 이제 법사위 국감에서도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연루 의혹에 대해서 창원지검이나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이슈가 제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 제보자들이 밝히는 오세훈 시장의 범죄 혐의는 너무나 뚜렷한데 여기에 대해서 창원지검이나 중앙지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특검에서 그 수사가 지금 이제 진행이 곧 된다고 하니까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또 특검에서는 지금 검찰에서 했던 그런 사실상 문개기, 듣기 이런 수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 중에 하나가 한강버스지 않습니까? 그 여당의 국토위 의원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강버스 사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강버스 사업도 우리 법사위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한강버스에 지금 현재 서울시 SH공사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것이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서울시의 주도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많이 동원이 됐고요. 실제로 오세훈 시장의 개항식에 참석을 해서 앞으로 뭐 이날 이후 전후로 이제 이런 뭐 뭔가 역사는 바뀔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한강버스 사업이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운행 도중에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그 한강버스가 사실상 배를 이제 만들지 않은 경험이 없는 그런 회사에 수주가 됐고 그것도 또 이 상당히 가격이 그 전에
그 수주를 요청한 기업보다는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조국 혁신당 의원에 의해서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서울시의 혈세가 사용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배임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행안위 국감에서 제기가 됐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사용된 만큼 명명백백히 진상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쉽게도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전현희의 서울 한 바퀴라고 해서 민심 청취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 만나보시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민생 문제가 가장 이제 그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난주에는 종로에 있는 광장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상인들께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시장 경기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그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 때문에 시장 경기가 많이 살아나고 있고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정책이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게 시장 상인들의 거의 이구동성인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이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서울이 우리 대한민국 제1의 도시고 재정 자립도가 제일 높은 도시인데 이번에 그 행안부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교부가 17개 광역시도에서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적게 신청을 행안부에 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도 서울 시민 입장과 상인들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